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연심입니다. 저희 퍼스널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가이드해주는 저희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계시는 고수분들을 초청해서 그분이 어떻게 그 분야의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그 분야로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어디까지를 가실 건지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퍼스널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 분야에서 또 최고의 고수라고 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재 강남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님이시고 센터피스 세포치료의학연구소 대표 원장이자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활성화 치료 개발자인 정종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력만 봐도 굉장히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의 분이 오늘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더 오래 살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브랜드 인사이드 이렇게 스튜디오 오셨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우리 조 선생님께서 질문과 이런 걸 잘 해주시니까 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의사 선생님 모시고는 어려운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한번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퍼스널 브랜드를 좀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계시거든요. 정종화 박사님 스스로 본인 소개를 다시 또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류의 건강 장수를 위한 센터피스 바이오 그리고 강남 메디컬 세포재생의학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의학 박사 정종화 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 직전까지 또 여러분들 상담하고 또 이야기 드리고 또 특히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어머니들께서 아버님은 뭐 대부분 돌아가셨는지 잘 안 계시고 네. 어머니들만 오셔갖고 우리 정 박사님 이 허리 쪽이 많이 아픈데 줄기세포를 좀 맞으면 어떠냐. 내가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줄기세포를 좀 맞으면 좋아지겠느냐.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방송국 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다녀와서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하고 왔습니다. 진짜 리얼한 생생 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의사 선생님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처음부터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걸 연구하신 게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가시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줄기세포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치료에 도입을 됐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 공식 질문 탤런트와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대구 경북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그 당시에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 지금은 고신의료원이죠. 그쪽에 이제 수련을 갔거든요. 거기서 하게 된 게 이제 흉부외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 중동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수술비 10,000불이면 우리 왜 보통 도네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수고했다라고 중동. 그게 1,000,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게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되면 그런 때가 온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장 수술이랑 우리 드라마 보면 전부 다 흉부외과 아니면 응급의학과 이 정도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의 딱 어떤 표상이 대표되는 그 분야거든요. 다이나믹하고 또 생사가 이래 갈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게 매력이 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독 또 선배님들이 흉부외과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거기 지도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승행 박사님이라고 흉부외과 연세대학 세브란스 나오신 분인데 1960년도에 미국 가서 흉부외과를 배워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도 교수가 하다 보니까 흉부외과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또 선배들을 보다 보니까 아 흉부외과가 또 남자 의사로서 서전으로서는 꽤 괜찮겠다 하는 그 생각도 들었고 또 미국을 보니까 아 이것도 수입도 꽤 괜찮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힘만 들고 돈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또 국군 국립마산병원에서 제가 지금으로 치면 마산결핵병원이죠. 거기서 또 외과 전문의로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수술도 하고 또 나와서 잠시 제가 또 개원을 또 했었어요. 부산에서 개원을 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얘하고 이거 적성이 안 맞다 해서 2005년 경에 고신의료원에 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암 환자를 본 병원은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하고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이 두 군데서 주로 암 환자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있는 병원에서 무수한 암 환자를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또 암 환자 그 당시에는 또 뭡니까 이게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도 종양내과라고 따로 두질 않았었어요. 그 우리 과에서 직접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일반 치료도 하고 다 했었어요. 거기에 더한 것은 응급의학과라고 없었어요. 또 그때는 정말 365일 중에 360일 당직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2005년 6년이 되어도 흉부외과 의사는 점점점 줄어들고 필수 의료과죠, 그죠? 이제 레지던트 수도 계속 줄어들고 이건 뭐 의료보험수가라고 합니까? 그건 뭐 올라가지도 않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40 넘어가고 이제 이 당시니까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내가 배운 걸로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게 이제 암이죠. 암 치료.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암 치료 전문 병원을 했었어요. 한 400병상쯤 됩니다. 하다가 아유 힘에 부쳐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게 아마 초창기 암 전문병원 지금 많잖아요. 요양병원. 그때 요양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했는데 한 3년을 하니 몸이 지쳐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은 다른 분한테 다 이제 넘기고 암 오는 암 상담자들은 제가 암 치료를 하는데 지금까지 암 치료 방법 갖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라는 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당시에 3년을 하면서 거기서만 본 암 환자 수가 6,000명이에요. 와, 상상 초월이죠. 그러네요. 숫자로 예. 들으니까 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네요. 본 수는 한 10,000명이 넘어요, 제가. 지금 그 국립암 그렇게 국가에 암 환자는 등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등록된 숫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 인구가 2천만 명이잖아요. 경제 인구가 아닌 65세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암은 많아져요. 그렇지만은 최소 10% 이상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암이 치료하는 방법이 그때 제가 2005년 6년도에 치료하는 방법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대학에서 하는 게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이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립된 치료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벗어나서 좀 치료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걸 벗어나는 순간 대학병원의 방침도 있고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그거를 나오면 또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뭐 수가도 낮죠. 뭐 또 이거 벌어가지고 또 직원들 뭐 월급 주고 이거랑은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의료법인을 만들려면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다 국가에 또 도네이션 거거든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또. 제가 그때 지방에서 이제 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서울을 왔어요. 그때 줄기세포, 우리나라 최초이자 전 세계의 줄기세포 치료제 최초로 허가난 게 2011년입니다. 하티셀그램이라 해갖고 심장병을 수술하는 용도로 나왔었어요. 그 골수를 채취해서 그걸 이제 배양을 하죠. 그거는 해서 다시 이제 정맥 주사를 주든 심장 쪽에 가까이서 주든 하는 걸 심장병 치료제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진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심장병 치료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은 부산에 있는 또 병원도 있었고 해서 거기 가서 치료도 해주고 이래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또 효과가 좋은 분들은 되게 좋아요. 스텐트 하고 있었던 분들, 뭐 2층 정도 걸어서 올라가기 힘든 분들도 뭐 등산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또 반면에 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야 이게 결국은 또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또 다른 비애가 또 생긴다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골수줄기세포 이외에 다른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도 또 공부를 해서 또 알게 됐죠.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를 크게 세 개로 따져요. 자가줄기세포. 한국에서는 법상으로서는 자가줄기세포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거로만. 골수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세포 치료에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또 암 환자한테 그러면 어떤 치료가 좋을까? 결국 세포 치료. 하는데 암 환자한테는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죠.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에는 크게 세포를 보면 혈액 속에 있는 세포만 본다면 조혈모세포에서 골수에서 만들죠. 이게 나와서 분화가 돼요. 이제 되면 적혈구 잘 아는 거 있죠. 우리가 빨갛게 피가 빨갛게 보이는 적혈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크게 이 세 가지예요. 물론 다른 세포들도 있지만은 그걸 중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네. 이 백혈구는 백혈구 한 가지가 아니고 백혈구 군이에요. 이게 색깔이 하얗다고 해서 백혈구예요. 이게 우리가 상처가 생겨서 낫고 하면 고름이 하얗죠. 백혈구 시체예요. 이게 예, 죽어서 그런 거, 뭐 장렬하게 죽은 거죠. 예? 이 중에 백혈구 군에 제일 위에 있는 게 NK 세포예요. 얘는 타고날 때부터 내추럴 킬러, 이 살상의 그걸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이게. 나쁜 놈 들어오면 얘가 그렇죠. 딱 작동을 해서 네. 잡아먹는 거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암세포까지 이게 NK 세포고. 그 다음에 T 세포. T 세포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왔을 때는 반응을 해요. 근데 암세포는 얘가 잘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NK 세포는 국정원 직원인데 간첩을 딱 보면 알아. 근데 T 세포는 이 경찰관이야 이거는. 그래도 이 간첩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저게 간첩이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뜻은 알고 잡으러 가겠죠. 그게 수지상 세포예요. 가르쳐주는 게. 모 회사에서 그래서 이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T 세포를 액티베이션해서 암세포, 암 환자한테 투여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대식 세포도 있고 수지상 세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 임파구 중에는 T 임파구가 있고 B 임파구가 있죠. B 임파구는 바로 우리가 예방 주사 맞았을 때 얘가 기억을 해요. 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정종화 박사님의 혈액학 개론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잠깐 사이에 굉장히 지식이 확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 질문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고수는 자신만의 훈련법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이렇게 나를 훈련해 왔다. 이 경지에 오를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해왔다.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책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뭐 이런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책을 보면 최대한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딱딱 체크를 해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책을 보는데 안 읽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펴놓기는 해. 시간은 다 들어갔어.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빠르게 읽고 요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 20분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분쯤 되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와요, 이게. 그리고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뇌파가 알파파, SM알파, 로 베타 요런 세 개거든요. 알파파는 잠자기 직전 아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나오는 게 알파파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면벽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이 알파파를 마음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파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SM알파는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는 거. 공부하는 모드죠, 쉽게 얘기하면. 그 로 베타는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거. 이건 운동 선수들 어떤 뇌파를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요즘은 장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시키면 실제로 공부 못하던 애가 집중력이 올라가서 공부를 잘 하게 돼요. 그런 예는 수만 예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집중력을 키워라. 그냥 전 집중력이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뇌를 아시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뇌 상태를 만드고, 그러니까 20분에 집중하고 40분까지 버텼다가 뒤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또 한 일단 놀아. 10분 쉬고 그다음에 또 또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책을 보면 어렴풋이 보여요.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밑줄을 긋고 그다음에 보면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걸 갖다가 반복해서 보는 거야. 반복 학습. 중요한 것만 그 당시에는 캠프도 없으니까 그 단권하라 해요. 공책에 중요한 건 딱 옮겨 적어요. 다. 옮겨 적고 그것만 봐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딱 빼고 그러면 딱 요약이 돼 있죠. 근데 시험이 여기서 다 나와요. 대부분. 정정화 박사님으로부터 시험학개론 특수 팁을 지금 얻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어떤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도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책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방법을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한다 이 마음이 아니라 뇌를 알고 뇌의 상태를 아주 최상적으로 최적화시킨 다음에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해서 요점을 핵심만 뽑아서 노트로 옮기고 그래서 얘를 집중해서 보면서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된다. 진짜 최고의 공부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진짜 흉부외과 이 경력을 거쳐서 지금 줄기세포 어떤 영역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가는 방법을 스스로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펑 하고 뛰어가신 건 아니다. 퀀텀 점프는 아니셨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지금은 환자 진료는 제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연구. 소위 말하는 뭐 의사 과학자라고 합니까? 그쪽을 매진하고 있거든요. 진료 보고 환자를 이렇게 이제 진료할 뭐 재료라고 할까? 치료제만 있으면 진료하는 의사들은 많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와서 상담하고 하면 지금도 제가 이래 해갖고 프로토콜이 탁 나오고 이걸로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그 셀포유 서울의원에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 2분 빼고 진료 보는 분이 4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미국 MD 앤더슨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세계 1위예요. 네. 1위 하버드하고 뭐 하버드보다 그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나라 뭐 재벌들 있잖아요. 보면 아픈 분들 다 거기 가서 치료받거든요. 한 달 치료비가 몇 억씩 해요. 그런데 거기 가요. 거기 있는 분이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는 치료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더라라고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밖으로 내가 말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와 자기도 야 이런 결과만 나올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환자 보는 거 일선에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걸 갖다가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해서 우리 아픈 분들 또 안 아픈 분들도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수의학이에요. 장수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픈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건가? 아픈 분들은 병에서 나아서 또 오래 살 건가?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수의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 되게 효율적인 학습을 했다. 근데 그거 이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되게 노력해서 요점을 집중을 잘 찾아서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내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수의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맨 처음에 본인을 소개할 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거가 내 목표고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 기반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이 분야를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조금씩 바뀌셨잖아요. 직접 치료하시다가 흉부외과로 그러다가 뭐 줄기세포 하다가 지금 연구에서 직접 치료는 안 하지만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뒤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걸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 근간이 결국은 나의 그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겠다. 이 장수의학 기반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연구하게 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한 그 부분을 환자한테 직접 적용 처음부터 해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약제도 뭐 한의원 같으면 뭐라고 하면 약침 뭐 이런 거 자기가 만들어서 하죠. 병원은 그게 안 돼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온 약제. 그러면 이것을 배합을 어떻게 할 건가? 비율을. 그러면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인체학을 알아야 되겠죠. 생리학. 그리고 어디에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뭐가 붙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해부학. 그래서 제가 건강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네임밸류 이런 걸 좀 빌려서라도 좀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한테 내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 해부 생리학 아주 기본적인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뭘 팔더라도 그분이 뭐 기침을 한다 했을 때 그거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주기관지로 가서 세기관지로 가고 폐포로 가고 또 모세혈관이 가서 산소 교환이 되고 이 정도를 알아야 기침하면 뭐가 안 좋겠구나라고 짐작이 되고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걸 보니까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더라도 최소한 그 분야에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기본은 알아야 된다. 거기서 알아야 되는 기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 같아요. 뭐 세세하게 우리 의사가 있고 전문의가 있잖아요. 의사 같으면 대한민국 의사는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동남아나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레이저 시술을 하고 싶어 대한민국 의사는 졸업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단지 이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지만은. 근데 베트남 이런 데는 레이저를 다루는 피부과 전문의 밑에 가서 몇 년을 수련해야 레이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손기술은 한국 의사 못 따라가요. 정말 좋아요. 한국 의사들이 딱 보고 1개월만 딱 배워도 걔들 1년 배운 것보다 나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가 보죠. 젓가락하고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화하고. 젓가락이 보면 한국산 젓가락은 보면 조금 납작해요. 보면 한쪽은 조금 가늘고 한쪽은 납작하게 이렇게 찍기가 좀 좋은데 중국산 둥그래요. 그죠? 그거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콩을 잡아요. 동글동글한 콩을. 그 한국 사람밖에 못해요. 그거는. 문화의 환경으로 만들어진 기술력인 거네요. 손끝의 야무짐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요령을 피워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똑똑하게 해야 된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철학을 가져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지점까지 가겠다, 어떤 사명이나 이런 거랑 연결해서 환경이 바뀌고 일하는 어떤 게 바뀌더라도 이 철학이 기준이 딱 되면은 끝까지 그 분야에 머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기초부터 닦아라.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는 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돈 벌 생각, 현장에 투입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서 가다가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정정호 박사님이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고수의 훈련법 3가지를 이야기해 준 포인트를 보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본인의 현주소도 좀 점검할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기초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네, 철학이 없었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지면서 다시 본인의 분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철학이 없는 의사는 죄악이다. 그게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철학이 이제 중간에 가다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궤변론에 대한 철학은 그건 철학이 아니죠. 안 맞는 걸 맞다고 우기는. 예, 그 의사나 뭐 의료계에 있는 의사, 간호사, 뭐 그리고 뭐 의사, 과학자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그 무병장수, 건강장수, 이게 목표잖아요. 그게 결론이고, 그리고 뭐 생물학자들은 또 그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함으로 해서 다시 또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그것이고, 그리고 뭐 동물 애호가들 이런 분들은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어떻게 해서 뭐 동물은 죽어도 되고 사람만 살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파생되는 게 하나 있어요. 줄기세포.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배양을 해서 치료하는 거는 법적으로 완전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줄기세포 채취를 해서 환자한테 바로 배양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거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채소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내년 2월부터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을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법안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전부 다 신청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 병원도 그 신청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기세포, 왜 줄기세포인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줄기세포, 왜 줄기세포냐고. 뜻이 있을 건데. 그렇겠죠. 줄기. 네. 스템셀이라고 하거든요. 스템이 영어로 줄기잖아요. 나무 가지를 칩시다. 나무 줄기가 있죠. 방향을 여러 방향, 어느 방향으로 다 뻗어서 잎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분화라고 해요. 분화. 영어로는 이제 용어는 디퍼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분화. 이 세포는 어떤 세포로든지 간에 분화가 가능한 세포. 그런데 일반인들이 줄기세포가 한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전분화능이라고 해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 그건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교수님이 연구한 거, 복제까지 할 수 있는 세포는 전분화능을 갖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예요.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가만 놔두면 사람 되는데, 그걸로 해갖고 뭐 뼈를 만든다, 간을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간을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든지, 그거 가능합니다, 지금. 단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에 쓰는 거는 성체줄기세포라고 해요. 이제 다 사람이 되어서 나온 다음에, 성체줄기세포는 크게 2가지를 나눠요. 하나는 타가, 딴 사람 그 줄기세포. 하나는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타가로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탯줄, 태아의 탯줄. 이거 영살이잖아요. 태어날 때니까. 그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도 크게 면역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탯줄을 잘라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을 해서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줄기세포 다 죽어요.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그것을 냉동 보관액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걸 다 알죠. 그렇죠. 네. 해서 딥프리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탁 얼리면 세포가 다 터져요. 물은 부피가 커지면,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보면. 이게 유일한 거예요. 모든 것은 얼리면 부피가 작아져요. 물은 커져요. 그래서 세포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냉동 보존액이 있습니다. 이게 물 대신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또 거꾸로 환원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거나 그저 어떤 도의적이거나 법적인 문제에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부분들의 숙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앞으로의 해야 될 일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동물 다시 돌아가면 동물 애호가들 그 우리가 줄기세포 배양을 하려면 배지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크려면 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배양 거기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배양액이라고 해요. 배양할 때 쓰는 여기에 우태하 혈청이 들어가야 돼요. 우태하가 뭔가 하면 어미 뱃속에 들어있는 송아지 그것을 꺼내요. 그리고 혈액을 다 뽑아요. 그중 혈청만 딱 뽑아요.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해서 영양분이 있잖아요. 혈청에. 그것을 배지에 넣어요. 작게는 3%, 많게는 10%. 그게 혈청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 잡는 마리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서만 100만 마리가 넘어요. 송아지를 잡아요? 어미 뱃속에 있는 송아지를 꺼내야 돼요. 여기에서 혈액을 다 뽑아서 혈청을 채취해야 되니까 이걸 사산을 시키는 거죠. 놔두면 송아지로 나올 것을. 동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무혈청 배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개발하는데 제가 발명자예요. 그러면 송아지를 안 죽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한 거. 진짜 위대한 일을 하셨네요. 저희가 동물 입장에서 애호가 입장에서 예. 요 개발자가 이제 세 사람이 발명자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냐 이걸 할 수 있는 배경은 혈청, 우태하 혈청의 성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화학적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소금 만들 때 천연 소금도 있지만은 나트륨이라고 하죠. 하고 클로라이드, 염소 요거 두 개 보태면 소금이 돼요. 똑같은 원리죠. 건강하게 사는 거에 우리 정종화 박사님하고 이 연결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토크. 요즘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만 잘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느라고 사실은 다른 소통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환자의 소통 외에는 뭐 다른 소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박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이 그 장수, 의학 이런 것들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 하고 계신 소통법, 어떤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줄기세포, NK세포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 환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또는 상담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 요청이 오면 온라인 줌 강의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중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는 컨설턴트 분들도 있고 그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해드려요. 해주는데 뭐 한목에 모아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환자는 다 오프라인입니다. 대면으로. 예, 대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올 때 반드시 의무기록 사본을 갖고 오라 하거든요. 의무기록 사본을 갖고 오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잘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자기 병 모릅니다. 써 있는 거 읽어도 몰라요. 읽을 수도 없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어 갖고 한글로 되어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술했어요 하는데 어디 전체 했어요, 부분 했어요 이러면 뭐 전체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 남겨놨다고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아 이분은 앞으로 재발할 확률이 어디쯤 되겠다. 그리고 어떤 항암제를 쓰는 게 앞으로 맞겠다라고 쭉 나와요.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면 환자 약 뭘 들고 계세요? 모르겠는데 병원에 주고 있는 약 먹고 있어요. 본인 병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 환자가 여기 있는 이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환자 하루에 한 50명씩 보세요. 설명해 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 50명씩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가가 낮아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제가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설명 다 해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치료하는 거는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배치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지. 의학용어로 치면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하는데 대체라는 말은 안 맞다. 보완의학이라고 보는 게 맞다. 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 방사선, 항암. 수술하고 나면 끝났죠. 그다음에 방사선 하고 나면 일단 끝나죠. 이제 항암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항암 치료도 효과도 좀 더 올리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게 제 일이고 또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있죠.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이것을 하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배치된다고 이거 하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아까 온라인 강의 할 때 첫 화면 딱 보여주는 게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식이요법도 식이요법 어느 세월에 그 몸을 바꿔요. 안 된다고. 그거 효과 나타나는 데까지 기본 6개월 걸리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몸은 살아 있어야지 뭐 식이요법이고 뭐고 나중에 뭐 필요가 할 거 아니냐고. 그 항암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항암제도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지. 암을 없애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암을 없애는 목적이 뭐냐고 사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삶에 맞추어라. 너무 좋은 인사이트예요. 대부분 삶을 잠깐 뒤로 놓고 암하고만 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암을 결국은 못 이겨서 사람이 죽는 것까지를 가니까 왜 저 치료를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뭐 다른 선생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 10,000명 이상 뭐 수술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연구까지 오면서 상담한 분들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는 아니 몸이 못 견디는데 암을 죽이가 뭐 할 거냐고. 암이 없어졌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의미가 없잖아. 사람 죽으면 암도 죽어요. 결국은 암하고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걸 놓쳤던 걸 오늘 정종화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암을 다루어야지 자기는 없고 암하고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 환자이거나 그 가족이 암 환자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아마 정종화 박사님의 메시지가 어떤 큰 그 울림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타임. 아까 이 흉부외과 시작해서 40년 그 이상을 지금 이 의료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 있다가 뭐 다른 분야를 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다른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이쪽 영역에서 머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신 걸까요? 돈은 아니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딴 일을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 그쵸. 한 번도 없어요. 예. 희한하네. 그것도 가만히 생각 한 40년 같으면 직업을 바꿀 만도 한데. 그렇죠. 요즘 뭐 몇 년 단위로 직업을 바꾸는 게 트렌드인데. 예. 직업을 바꿨다 하더라도 대상만 바뀌었지 직업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가 80년도에 대구 경북의과대학에 그때 우리는 또 본고사도 쳤습니다. 또 예비고사, 본고사 다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부산에 이제 보건병원 지금 고시의료원에 가서 흉부외과 하고 또 국립마산병원 가서 또 하고 개원도 잠시 했다가 또 이제 병원 암 전문 병원으로 하고 이제 또 서울 와서는 이제 암 환자만 위주로 하고 줄기세포 하고 이제 세포 치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그렇네요. 한 번도 뭐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고 단지 이제 직접 뭐 수련 기간에는 뭐 배우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많은 본 그것도 경험, 뭐 수많은 암 환자를 본 경험, 응급실을 또 본 경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응급실을 보니까 다 보죠. 다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개원해 보면서 또 개원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해봤고 그러면서 서울 와서 또 암 전문 병원 하면서 저하고 혼자서 제가 이 400병상
이 암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별로 없고 지금도 그렇게 암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뭐 암 요양병원을 하면서 뭐 밥 잘해드리고 뭐 온열암 치료해주고 또 뭡니까 영양 주사 주고 뭐 한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없는 상태에서 한 3년 4년 일하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것도 체력이 못 견뎌요. 그 전에 제가 암 전문병원 하기 전에 체력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제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 그걸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체력은 정말 자신 있었는데 야, 이 나이는 못 속여요.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면 뭐 나이만큼은 안 보인다 하지만 저도 또 근데 젊어 고생은 늙어 신경통이라는 말이 맞아요. 사서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 경험치를 쌓은 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관절도 제가 왼쪽 발목 관절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제 내가 개발한 거 내가 해봐야지. 그래서 딱 해봤어요. 딱 3번 딱 하니까 이제 또 뛰어당길만 해요. 또 지금 이제 또 걷고 마라톤까지는 안 가고 또 하다 또 다치면 안 되죠. 이제는 조심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예, 이제 아껴서 써야 돼요. 자동차도 그 쇠로 된 것도 뭐 5년 10년 쓰면 바꿔야 될 판인데 사람 몸이 한 60년 70년 이랬으면 그것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쵸. 있는 거 그대로. 근데 되돌릴 방법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이거는 항노화적인 부분이죠. 실제 좋아져요. 이게 당뇨 때문에 한 3년 동안 이제 남성 기능이 좀 없었는 분이 있거든요. 2주 만에 딱 돌아오더라고요. 또. 물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파킨슨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 한 달 딱 치료하고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치료하면 어때요? 하니까 안 되겠대.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또 한 달 계시라 한 게 지금 4달째 있어요. 지금 있는데 오실 때 워커라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붙들고 이렇게 밀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잡고도 못 걸어가요. 발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치매까지 와갖고 7년이 됐어요. 그런 분들 지금은 지팡이 짚고 이제 걸어가요. 많이 좋아졌죠. 거기다가 옆에서 보호자가 밥을 떠먹여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작도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삼키다가 또 걸려갖고 또 기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라면 먹어요 지금은. 궁금한 포인트. 병원이니까 의료보험은 되나요? 세포 치료는 보험은 되진 않아요.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너무 비싸게 이게 싼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 해보면. 그래서 보험이 안 될 따름이지. 나머지 보험되는 치료는 당연히 병원이니까 당연히 해주죠. 보험되는 거 보험해주고 보험 안 되는 거 비보험 실손되는 것도 실손 처리될 수 서류 다 드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항암치료 방사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는 쪽에 우리 정종화 박사님이 보완 치료로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종화 박사님을 찾아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딱 한 가지의 팁을 좀 요청을 드릴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암이 걸린 상태면 아까 완치를 없애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완하시는 입장에서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거 말고도 그냥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한 가지 정도의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 빼고 한 가지만 안 한다고.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되게 많지. 목표를 가르쳐 드릴게요. 목표. 내 몸이 암에 안 걸리고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면역이죠. 전체적인 몸의 면역이 괜찮아서 암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서 암에 걸렸잖아요. 원인은 면역이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해줘야 될 것도 면역이죠. 자, 5번째 포인트랑 연결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타이밍. 내 인생 최고의 때가 기억될 때가 좀 있으실 거잖아요.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의 인생의 최고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정종화 박사님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애들 태어난 거 일단 빼고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그거는 뭐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제 아들도 의사예요. 그래도 뭐 환자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의사로서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걸 일단 빼놓고 일단은 뭐 태어나고 이후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제가 대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서울대 공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전자공학과 그때 처음 챙겼거든요. 그때 그 갔으면 지금 뭐 컴퓨터 공학하고 뭐 이런 걸 했을 공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건 아직도 제가 많이 미련도 갖고 있고 AI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도 제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북 의대를 가라.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집에서 뭐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 막내 동생은 서울대 의대 법대 나와갖고 지금 김현장에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 가기는 참 잘했다. 나는 물론 컴퓨터를 해갖고 좀 더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환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거 참 잘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흉부외과. 고신의료원에서 흉부외과를 한 거. 이거는 그 고신의료원에서 흉부외과를 하지 않았으라면 그 많은 환자, 암 환자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응급실을 커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를 환자를 보지도 못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또 지금입니다. 지금 세포치료 이 결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고 이제 또 뭐 그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고 할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보면 그렇죠. 안 오는 분은 둘 중에 한 개예요. 나가서 안 오든지 돌아가셨든지. 예? 어쨌든 결론은 있는 거니까 저렇게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한 그게 수치로 보여지고 결과로서 나타났을 때 보람을 느낄 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때를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그 잔잔하게 감동적인 포인트로 저희가 전달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무병장수까지는 안 되겠고 건강장수죠. 건강장수. 기본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2040년까지만 어떻게든 살아라.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 엄청 빨리 가거든요. 네. 2040년쯤 되면 2030년쯤 되면 암은 잡힐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6년 남았네요. 예.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암 환자는 버티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연세 드셔갖고 뭐 70, 80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데 뭐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고 40년까지만 버티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죽는 방법이 나올 것 같다. 결론은 이 NK 세포는 본인 몸에 있는 NK 세포 활성도를 올려서 면역을 올리자 하는가. 줄기 세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줄기세포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능력을 한 80% 정도는 갖고 있어요. 얘가 세포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근데 이거는 타가라는 단점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배양행간은 줄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풀리면 여러분들 뭐 아픈 분들한테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까 왜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결국 내 몸이 건강한 것도 가장 기초 단위 세포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돼요. 큰 몸으로 그냥 단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에 아주 작은 단위 세포가 건강하게 가는 게 어떤 건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기 위한 우리 정종화 박사님의 건강학개론 기초 베이스 오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지금 이 쭉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같이 토크쇼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환자들한테 이게 평소에 환자들한테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임의로 뭐 적어 와서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 중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 많은 몇백 쪽에 되는 뇌 세포 안에 어디에 무슨 지식이 들어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어딘가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는 내용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보이는 만큼 알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일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밖에 없죠. 휴대폰을 보든 책을 보든 텍스트를 봐야 봐라. 알죠. 네, 봐라 이런 얘기네요. 네. 휴대폰 보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생각보다. 책을 집중해서 밑줄 꺼가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언젠가는 쓰입니다. 진짜 경험적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본인의 이 의료인으로서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직접 계속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근 40년 동안 제가 의사로서 지금은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의사 과학자로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온 바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암 환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희망은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질환은 반드시 고치는 방법,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 단지 그 방법을 지금 모를 뿐입니다. 2030년이 지나고 또 AI가 이렇게 점점 개발이 되고 함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없었던 단백질, 합성 단백질도 많이 나오고 약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래오래 살아남으십시오. 건강하게 사시든 아프게 사시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정종화 박사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오늘 의미 있었던 브랜드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